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부모교육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4년간 여중생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후 3년간 소년원에서 비행청소년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 딸을 키우며 특수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도 전공을 했고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이론을 접하면서 맞다고 그 자리에서는 박수도 치고 정말 그렇다고 감동도 받았지만 내가 되고 싶었던 친구 같은 부모, 교사이면서도 권위도 있고 존경받는 그런 부모나 교사고 되고 싶었지만 막상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동안 교육을 받았던 것을 적용할 수 없었고 자라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했더라?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이런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에서 생각은 안 했지만 그대로 그 모양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가천장애인복지관에서 반응성 교수에 대한 부모 교육을 받는 기회가 있었고 또 반응성 교수는 그런데 이 반응성 교수의 부모 교육을 받고 났더니 다른 교육과 다르게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는 것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목말라 했던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이어서 5회기의 부모교육을 마치고 그 후 반응성 교수의 전문가 과정, 반응성 교수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 교육을 받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응성 교수를 통하여 받았던 도움을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낳고 길렀던 1990년대에는 조기교육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장애에 관계되는 책들을 찾아서 읽게 되는데 그때 눈길을 끌었던 책이 부모가 가장 좋은 의사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글렌 도만이라는 물리치료사가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지은 책이었는데 혹시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본 부모님들이라면 느꼈으리라 생각되는데 의사들은 그에 따라올 책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발달장애와 내성마비의 경우 애유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의 수준은 완치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하죠. 어쨌든 장애를 안고 어쨌든 모질에게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책은 내성마비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24시간 같이 있는 부모가 쉬지 않고 걷는 것을 가르친다면 걸을 수 있고 또 인지에 있어서도 내성마비 애들은 인지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정상적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보통 비율로 봐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지에 있어서도 인간은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능이 낮더라도 어릴 때 빨리 교육을 시작한다면 치료 효과가 좋아서 유아에게도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 100까지 그러니까 1이면 빨간 동그라미 한 개를 그려놓은 거죠. 카드를 만드는 거죠. 100이면은 2면은 동그라미 2개, 빨간 동그라미 2개. 100이면은 동그라미가 100개가 걸려지는 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카드를 가지고, 이 도척 카드를 가지고
아동에게 굉장히 빠르게 1, 2, 3, 4 1을 보여주면서 1, 2, 3, 4 이렇게 프레시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넘기면 계속 보여주면 애는 수에 대한 것도 깨치면서 어른들은 도저히 뭐 89개 정도 되는 동그라미 그려진 걸 딱 보여주고 이것이 몇 개냐고 모르죠. 근데 애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하라도 수학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고 우리 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또 지능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열심히 지도만 하면 우리 애도 정상으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교육도 과학도 기술도 발전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시행착오 과정에 있는 이론이었다는 것을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되고 이미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둘째 아이가 내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내성마비 치료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내성마비로 쓰지 못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널판지에 아이를 묶고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내성마비로 걷지 못하는 것은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까지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다리에 못 쓰는 것은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내성마비로 진단을 받았지만 집이 가난해서 치료할 돈이 없었던 가난 아이들은 의사를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런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널판지에 묶여있던 아이들은 다리가 뻣뻣해지며 치료가 되지 않는데 반해서 집에 그냥 집안의 자연스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내성마비 애들은 이렇게 침대를 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걷는 경우도 있는 등 서고 걷는 경우 애우가 서고 걷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고 있는 애들이 더 치료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의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아동이 걷기까지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데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걷는 게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은 100일쯤 목을 가누죠. 또 이제 엎어놓으면 팔에 힘이 생겨서 목을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는 뒤집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앉고, 그 다음에는 기고, 그 다음에는 서고, 그 다음에는 걷는다는 그런 어떤 일련의 순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뒤집기를 하는데 발달이 늦는 애들, 뒤집기가 안 된 애들을 보면서 어떤 부위, 신체에 어떤 부위를 압박을 가하면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뒤집기가 되게끔 압박을 가하고 뒤집기가 되면 그 다음에 앉기가 되는 부위를 앉을 수 있는 어떤 시침적인 부위를 압박을 하고 그럼 또 앉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해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 치료를 보이타 치료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도 9개월 때 내성마비 진단을 받고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성마비 진단을 받을 당시에 그 재활의과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애가 치료를 해도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보이타 치료를 받고 2살 때 쓰게 되었고 지금은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잘 걷습니다.
이런 보이타 치료는 인간은 출생할 때 하드웨어가 깔려있는 컴퓨터를 갖고 태어난다는 전제하에 생겨난 치료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비교해 볼 때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하드웨어 내용을 끄집어내려면 키보드를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에 어떤 내용을 끄집어낼 때 키보드를 치면 끄집어내듯이 우리 신체의 어떤 운동을 끄집어낼 때 어떤 부위를, 신체의 어떤 부위를 압박하면 그런 어떤 동작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그런 어떤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부위에 압박을 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는 이런 아동들 치료에 있는 운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치료에 있어서 어떤 부위를 하면 어떤 불수의적인 운동이 되고 자율신경의 어떤 운동이 되게끔 하는 것을 이 물리치료사가 알고 그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죠. 즉 우리 몸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여러 부위를 자극해서 자율신경계통의 반응과 근육들의 움직임을 유도해서 아동의 잠재된 능력, 그러니까 운동신경적인 능력이 되겠죠. 이때는 개발해서 이제 서게 하고 걷게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보이타 치료법이 우리 몸에 대한 이론이라면 나는 이 가능성 교수법을 접하고는 이것은 우리 정신에 대해서 그대로 도입된 이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하드웨어가 깔려있는 컴퓨터를 갖고 태어나는데 컴퓨터에도 성능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의 성능을 20%도 못 쓰고 수명이 다해서 폐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컴퓨터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와 같이 우리 인간도 자기 타고난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미국의 하버 박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1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좀 낮게 태어난 사람 아동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15%가 아니라 30%만 정도만 개발할 수 있다면, 그래서 활용한다면 좋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알차게 이 생을 살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응성 교수법은 보이타 치료가 아동의 신체적 활동 중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온 같이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서 이 반응성 상호작용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인지나 지식이 되겠죠. 인지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정서적인 측면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도 잘하고 정서적인 면에도 안정감이 있는 그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끄집어내어주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이타 치료가 정상적인 범주에 벗어난 아동의 효과가 있듯이 사실은 이 반응성 교수도 지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 아동들에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응성 교수는 지금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반응성 교수인데, 이 반응성 교수는 중심축 발달 행동을 잘 실행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중심축 발달 행동이 잘 되면 아동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적인 면이 잘 발달하게 됩니다. 아동의 이런 중심축 발달 행동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반응성 교수에는 교수에서는 66개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반응성 상호작용의 66개 전략을 부모님들이 몸에 익혀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면 아동에게 16개의 중심축 발달 행동이 잘 나타나게 되고 아동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적인 면이 잘 발달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성 교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모님들에게 아동과 올바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66개의 전략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66개의 전략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죠? 하나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전략 중에 아동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과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서만 태어날 때부터 떨어져 산다면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무리와 산다면 인간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920년대에 발견된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1920년에 인도에서 2살 된 아말라라는 여아와 8살 된 카말라라는 여아를 늑대굴에서 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 두 아는 육체만이 인간이고 행동은 늑대와 유사했습니다. 사지로 기어다니고 짐승의 생고기만 입으로 뜯어먹고 늑대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늑대 소리와는 좀 다르죠. 사람의 말소리도 아니고 늑대 소리도 아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고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찾아다니며 고기 냄새에 매우 예민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땅에 놓고 핥아먹기만 하고 옷을 입혀주면 찢어버리고 인간을 피하고 접근을 싫어했죠.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예를 보듯이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 사회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동물과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의 기본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수준이 같아야 하겠죠. 가장 효율적인 주고받기가 될 때 되고자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이나 이게 아니라 이게 상호작용에 서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주고받기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동의 수준과 어른의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면 아동이 어른의 수준에 맞춰서 상호작용이 되게 해야 할까요? 아니죠. 어른은 아동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아동은 갑자기 어른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는 없죠. 어른은 아동의 단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그 세계를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이 어른의 수준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어른이 아동의 수준으로 내려가 맞춰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 아동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아동의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과 수준을 맞추려면 어른이 아동이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이 보아야 아동이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되겠죠. 아동의 눈의 높이와 같게 신체적인 높이를 맞추고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안 받더라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빨간 펜, 눈높이 교육 여러 가지 많이 듣죠. 신체적 높이를 맞추고 아동과 눈을 맞추고 아동의 눈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니까 아동의 눈길을 따라가면 아동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아동이 하는 방식대로 대하고 행동하면 그게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가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66개의 전략 중에 하나인 아동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의 눈길을 따라가고 아이가 하는 방식대로 대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이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3회에 걸쳐 부모 교육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아동 발달의 이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은 반응성 상호작용의 이해, 세 번째 시간에는 반응성 상호작용의 촉진 전략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의 4페이지입니다. 발달 심리에서 내린 발달의 정리를 보면, 발달은 수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 신체적 기능이나 심리적 기능에 있어서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과정 그 자체가 발달인 것이죠. 이런 발달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는데, 발달에는 일정한 순수가 있고, 순수는 있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개개인마다 다르고, 발달이 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으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정한 순수가 있다는데, 신체적으로도 일정한 순수가 있고, 정신적인 면 성숙에도 일정한 순수가 있죠. 신체적인 순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생후 유아들을 보면 1, 2년에 된 유아들을 보면 처음에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팔에 힘이 생기고 뒤집기를 하고 앉기를 하고 이제 서기 걷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그러니까 발달의 순서에는 두미 발달의 원칙, 머리 부분이 먼저 발달하고 점차 팔, 다리 부분이 기관이 발달하고 근원 발달의 원칙,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세분화 발달,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발달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큰 움직임 먼저 발달하고 손가락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겠죠. 심리 정신적인 면에서는 어느 발달에서는 처음에는 뭐 한 단어, 두 단어, 단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지 발달에서는 처음에 아동들의 느낀 발달이 가는 것은 뭐 입으로 빠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 운동기라 해서 감각적인 것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발달되어 간다고 얘기가 되고, 자, 성격 발달에는 프로이드가 나눈 것인데, 그 구강기, 학문기, 난문기, 잠기기, 생식기,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또 상호작용 측면에서 전생에 걸쳐서 또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에 에릭슨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발달은 순서는 일정하지만 개인마다 발달의 속도, 끝나는 시기, 최종적으로 이런 정점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자랍니다, 키가. 근데 어떤 사람은 다 큰 키가 뭐 180인 사람도 있고 160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키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매번 키가 작아서 1번이었는데 뭐 고등학교 때 붙여서 185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영역이 급격히 발달하지만 어느 시기에는 또 발달 부위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는 어떤 게 발달하고, 그쵸? 어릴 때는 머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머리가 신체 부위에서 차지하는 부위가 좁아지기도 하죠.
또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발달상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최적기의 시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에서 그 발달 가업을 성취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보완되기가 어렵고 보완을 하려도 그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만 그 단계까지 끌어올려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어를 배우는 우리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어릴 때 이중 언어에 노출되면 두 가지 언어를 다 배울 수 있지만 하나의 언어만 노출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오스트리아 학자 로렌즈는 다시 보내주세요. 여기 계세요? 오스트리아 학자 로렌츠는 인공부화로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태어난 순간에 처음 본 움직일 대상이었던 자신을 보고 자신을 마치 이제 어미 오리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죠. 그는 이런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행동을 각인이라고 부르고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에 노출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발달에서도 특정한 발달 가업을 성취하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보완되기가 어렵든지 그 시기에 성취할 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죠. 신뢰감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자율성 또 자존감 이런 걸 배우는 요한때 배우는 그 시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발달은 또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늑대 소년에 의해서 보듯이 늑대 소년의 지능은 보통이었는데 늑대 소년의 그 지능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지냈던 환경에 의해 인간 사회에 왔을 때는 보통의 여아로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이 발달은 지능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환경.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늑대 소년에 의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또 지능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능이 보통이라도 환경이 그러니까 아주 지능이 영 떨어진 아이같이 동물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환경만 중요한 건 아니죠. 지능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애가 있는데 100을 가르치면 겨우 하나를 깨닫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달은, 그러니까 지능이 좋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많이 빨리 발달할 것이고, 지능이 나쁜 애는 환경을 많이 좋게, 환경에서 많이 자극을 주고 하면은 이제 그 발달은 있겠죠. 늦겠지만. 그러니까 이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달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생애, 전생에 걸친 아까 제 신체, 정신적인 면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좀 심리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 중점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나는 이론을 학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분석학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발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듣는 얘기죠. 애들이 말이 늦을 때는 걱정들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그 할머니들은 내 애비도 말이 많이 늦었단다. 어릴 때 다른 데도 말문이 늦게 트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집에만 데리고 있어서 이게 말도 좀 늦고 사회성도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들어보시고, 또 어떨 때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야. 때가 되면 철이 들면 뭐 이런 얘기하듯이 말도 다 때가 되면 어느 날 한 단어도 못해도 내가 막 문장을 섞어서 얘기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도 말이 늦었단다.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인 것,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이제 프로이드적인 관점입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이고, 그 환경을 잘 만들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든가, 엄마가 집에서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애가 뭐 이렇게 말이 늦는 게 아닌가, 이렇게 환경적인 면을 이렇게 보고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스킨의 행동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 사람은 때가 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아까 지금 우리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다 탑재되어 있다고,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반응성 상호작용, 반응성 교수라고 하는 이 이론의 근거는 피아제에 있습니다. 이 피아제의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인정하는 이런 측면에서, 발달에는 다 시기가 있다. 시기가 되면 청년 시기 여러 가지 때가 됐을 때만 그 발달이 나타난다. 이런 때는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발달의 어떻게 문제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행동의 원인,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행동의 원인은 다 과거에서 찾고, 행동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은 무의식의 세계, 지금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무의식의 어떤 잠재되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본 것이죠. 현재 나타난 행동은 부모와의 초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식적인 것은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원천은 이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본 것이고,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는 부모 교육의 시사점은
다양한 행동 표출과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양육 방식을 써서 하여튼 감정 표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내적 상처가 남아있지 않게끔 두려움과 갈등에서 분간한 신체 에너지를 배회해주는 것이고, 또 심리성적 발달 단계까지 얘기를 했는데 부관기, 항문기, 남문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따라서 어릴 때는 입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1세에서 3세까지는 학문에, 그래서 이 프로이드 학파에 할 때는 이 배변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느끼죠. 배변 훈련할 때 엄마가 너무 그 깔끔을 들고 하면 또 성격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이 배변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이론을 보죠. 남근기가 있고 성기에 집중되는 식이고, 이때 성적 애착이 이성의 부모에 행해지며 이 시기에 아동의 성격이 대부분 형성된다고 봅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동성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 이 욕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이드는 이 여러 단계 중에서 남근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주의적 감이 현실에 있어서 행동의 원인은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행동의 원인은 현재, here and now, 현재 관찰 가능한 행동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유지는 뒤에 따라오는 보상 때문이라고 보았고, 발달은 학습 경험 강화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강화는 아까 이게 행동주의에서는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계속 정적 강화를 주는 것, 그래야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떤 행위 뒤에 주어짐으로써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곤란할 때 애들은 꼭 거절하지 못할 때 곤란한 요구를 하죠. 거절하기 곤란할 때, 예를 들면 전화를 하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손님이 왔을 때 엄마 돈 1,000원만 이렇게 달라고 조르죠. 근데 엄마는 나중에 이제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훈계를 하겠다고, 훈육을 하겠다고 1,000원을 일단 그 순간을 모면하게 줍니다. 그러면은 애는 그 1,000원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되죠. 그리고 1시간 뒤에 엄마가 애를 나무랍니다. 엄마가 전화하고 손님 왔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때는 어떤 것이 강화가 될까요? 이 강화 중에 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는 것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한다면 엄마가 야단친 건 생각이 안 나죠. 자기가 아이스크림 사 먹은 것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부모 교육의 시사점을 보면 학습은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양육관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일관된 정적 강화를 주라. 간접 강화로도 학습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다양한 매체와 교육 환경을 노출하여 관찰을 통한 간접 경험과 모델링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근데 강화물로 우리는 보통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어릴 때 보면은 치료 교실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주죠. 사탕을 주고. 근데 이 강화가 점점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사탕에서 만족했지만 그 다음에는 여수로 넘어가고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칭찬, 강화물이 칭찬 이런 거, 물건보다는 칭찬으로 해서 강화되곤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인지 발달적 관점은 행동의 원인을 프로이드에서는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이 그 행동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의식적인 사고가 행동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발달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 발달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이
상호작용을 했을 때 이 환경이라는 건 사람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능동적인 어떤 학습 과정이 있을 때 발달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나 유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 컴퓨터에 어떤 그 기능은 다 타고난다고 보는 것이죠. 고정된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 저장되는 우리 지식이라는 이 스키마는, 여기에서는 인지 발달적 관점에서 지식은 스키마라고 보는데, 스키마의 발달은 어떻게 보면 동화, 조절, 평명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건 새다. 근데 비행기도나 새는 이렇게 깃털 있고 날개짓을 하고 하는데 비행기도 날아간다. 또 뭐지? 비행기도 날아가는 건가? 새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난다. 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넓혀가는 거죠. 새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화 조절, 평명화를 통해서 지식은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똑같은, 그러니까 지식이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람마다 그 지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피아제트는 이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데, 감각 운동기는 0세에서 2세까지 해당되는데, 대상에 대한 외현적 활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합니다. 대상에 대한 나타나는 것만을 세상을 이해하죠. 그래서 아기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2세쯤에 대상 연소성 개념이 뜻되는데, 대상 연소성이라는 것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사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랍 속에 있지만 저 뒤에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덜 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만 2세 정도가 되면. 전조작기는 2세에서 6세에 해당되는데, 표상이 형성되고 내재적 사고가 가능하나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필요,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관점, 필요,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비가역성 등의 한계를 지닙니다. 형식적 조작, 구체적 조작기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데, 가역적 조작,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변화 과정을 역으로 밟아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게 되어야만 이제 산술이 가능하겠죠.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12세에서 성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시기는 모든 단계를 거쳐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인지가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적 관점에서 부모 교육의 시사점은, 인지 발달은 능동적 참여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 자신이 깨닫고 스스로 수정해가는 활동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모든 인지는 감각, 운동적 활동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식이 머리로만 생각되면 몸으로도 이게 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를 사용해서도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구조화된 학습을 통해서만이 아닌 적합한 활동을 통해 인지를 촉진해야 되겠습니다. 단계별 심리 사회적 발달 과업을 알아두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아동을 이해하고 그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릭슨의 성격 발달 단계 이론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이드의 그 딸 안나 밑에서 그 심리학을 배웁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아까 전에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남문기, 잠복기, 성기기 뭐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12세까지 나누었죠. 근데 에릭슨은 거기에 대해서 성격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인간의 성격 발달을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전생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권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확립 대 정체감 흥미,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자아통합, 절망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유아기 때, 그 다음에 학년기 때, 청년기 때, 지나서 성인 초기, 성인기, 노년기까지 발달 단계를 제시합니다. 0세에서 1세까지는 생후 초기 주 양육자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후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과 신뢰롭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아에서 지금 애착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애가 말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배가 고프다, 하여튼 그 울음에 적절하게 뭐 배고플 때 밥을 주고